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강아지를 아파트 구청에서 일부러 떨어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강아지는 목숨을 잃게 되겠죠. 또 동물병원에서 미용을 받고 있는 강아지를 내동댕이 쳐서 동물의 다리가 부러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재미있다는 이유만으로 친구가 키우는 고양이에게 딱밤을 때려 죽게 된다면요. 최근 우리 사회가 크게 이슈가 되었던 동물학대의 사례들입니다. 개 번식장에서는 발톱이 빠진 채 좁은 우리에 갇혀 억지로 새끼를 낳으며 살아가는 개들이 있고요. 이제는 동물 보호를 넘어 동물 복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동물 복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유림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권 변호사께서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이기도 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유림 변호사입니다. 네, 수의사이면서 사단법인 동물복지표준협회 대표이신데요. 이태영 동물병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입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희경입니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1,500만, 2천만 명 이야기까지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동물학대와 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시민분들의 의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말을 못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생각하고 학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남이 모른다고 해서 범죄를 행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동물학대가 사람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회 인식 개선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인식 개선은 예를 들어 성교육 하듯이 그런 교육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반려견도 자식 키우듯이 거의 키우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좁게는 반려견이지만 사실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점점 범죄도 진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누가 하던 다 똑같이 문제는 되겠지만 어린아이들이 그러면 나중에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겠다. 약간 그런 불안감도 있고 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사실 동물 케어하고 그런 게 역사가 오래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미흡한 게 현실인 것 같고 당연히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완은 해야 되겠죠, 당연히. 동물에서부터 시작된 생명 경시에 관련 그런 게 잘못 발전하다 보면 사람에게도 해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된다고 봐요. 일단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은 필요하죠. 외국의 사례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동물에 대한 보호 법제가 좀 더 강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 그냥 집에서 이렇게 키우던 가축들 생각으로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뭔가 보호 법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프닝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입니다. 이 한 남성이 동거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구청에서 던져 죽게 했는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조 대표님, 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동거인과 서로 싸우다가 그런 이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그 동거인이 키우는 개가 대소변을 보고 짖는다는 이유로 그냥 밖으로 내던진 사건입니다. 예.
네.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것은 치료를 안 해서 그 다음 날 사고가 났던 그 다음 날 숨진 걸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하는 행위도 문제지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역시 그것도 처벌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가해자, 동물을 던진 사람만 지금 법정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를 안 해서 죽이는 것도 심각한 이제 동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박 교수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범죄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그 구청입니다. 예. 구청에서 이제 밖으로 이제 베란다에서 밖으로 창 밖으로 이제 집어 던진 거거든요. 예. 그런데 물론 뭐 고양이라든지 개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유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곳에서 이제 던졌기 때문에 결국 화단에 떨어지면서 상당히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굉장히 쩔뚝거리고 있는 예. 그 상황을 초등학생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개 주인이 추가적인 치료를 원치 않는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 그 개가 이제 사망한 이런 일이었거든요. 박 교수님 지금 관련법에 따르면은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뭐 사람이라면 이런 정도면 이제 뭐 살인 내지는 이제 살인 미수 그러고 아무리 안 한다 하더라도 심각한 상해 혐의이기 때문에 적어도 몇 년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이제 그런 어떤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이제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동물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법원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해가지고 이런 집행유예를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동물 애호가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예. 있는 겁니다. 이태영 원장님, 이 사고 당시에 반려견의 상태를 진단했던 수의사는 수술하면 목숨을 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지금 증상을 보시면 그 비장 파열이라고 하는 진단과 이제 그 복부 내장 예. 출혈로 이제 의심을 한다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비장 파열 같은 경우는 비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반려견의 생명을 이제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을 권해드리고 이 수술을 하게 되면 반려견이 이제 살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호자가 수술을 거부하게 되면 이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이 원장님 뭐 말씀 중에 참 외람됩니다만 이 수술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술비는 이제 뭐 사실 병원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긴 그냥 하겠지만 대략적으로요. 네, 대략적으로 한 150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50 정도의 수술비가 들 수도 있는 상황. 조희경 대표,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키우던 개를 그 같은 동거인이 던져서 그런 잔인한 학대를 자기가 본 현장이잖아요. 예. 그 동거인 개주인은 그런 상황에서 애가 다쳤는데 그걸 치료를 안 한다라는 거는 같은 심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문제는 거기에 그 사람한테 개 한 마리가 더 있다고 이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개도 위험에 노출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돼서 보통은 그래서 학대 현장에서 또 다른 개가 있을 경우 그 개마저 보통은 구조하는 게 일반적인 예인데 지금 그걸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문제는 지금 치료를 안 한 것도, 그러니까 동물 학대 행위를 한 그 던진 남성은 뭐 심각한 동물 학대 행위이고 치료를 거부한 사람도 이제 같이 동물 학대를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본인들이 뻔뻔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저희로서는 답답하고 또 집행유예라는 것도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저희가 수없이 동물 그 학대 현장에서 고발을 하는데 늘 뭐 집행유예로 많이 그동안 구제를 해줬습니다. 예. 심지어 뭐 600마리의 길고양이를 포획해가지고 뜨거운 물에 넣어서 죽이는 방식으로 고양이 탕을 판매한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일을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네. 우리 사회가 너무 아직도 그 생명경시 풍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계속 좀 개선해 나갈 그런 것이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안타깝게 예. 오늘 주제가 동물보호복지의 현주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정말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 또 동물과의 관계가 매우 좋은 그런 반려 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는 것도 재차 강조를 드리고요. 권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주말 동안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강아지를 미용하던 미용사가 강아지를 바닥에 던졌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네, 지금 최근에 경기도 한 동물병원에 이제 견주가 미용을 맡겼는데 그 강아지가 굉장히 사람을 따르는 강아지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그 미용을 하는 미용사한테 꼬리를 흔들면서 굉장히 친근감을 표하고 있는데도 그 미용사는 굉장히 과격하게 강아지를 대하면서 막 누르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바닥으로 살짝 바닥으로 집어 던졌는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앞다리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용사는 이제 데리러 온 견주한테 강아지를 살짝 내려놨는데 다리가 뭐 좀 잘못된 것 같다. 근데 본인의 탓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CCTV 영상을 돌려보니 그 미용사가 고의적으로 바닥으로 집어 던져서 다리가 부러진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죠. 참 이해가 원장님 말씀하시죠. 네. 네. 보통 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미용하시는 실제 이제 분들이 많이 보호자들 분들한테 의심을 좀 많이 받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건은 사실 방송으로 나오지도 않고 안 알려지죠. 네, 근데 나쁜 것만 알려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미용사분들이 이제 열심히 근무하시고 강아지를 사랑하시는데 이제 이런 몇몇 분들의 사건 때문에 이제 강아지들이 미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거나 이제 진료를 보는 저희 수의사들도 보호자분들이 보는 앞에서 처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돼요. 직접 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데 박 교수님, 네. 최근에는 초등학생이 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그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딱밤으로 때려 죽인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어떤 심리가 작동했을지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초등학교 이제 학생이 자기 이제 친구 집에 그 친구 허락을 받고 간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고양이에게 이제 그 딱밤을 때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고양이가 이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사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들은 자기들이 그냥 재미삼아 놀이 삼아 그냥 심심풀이 오락으로 고양이에게 딱밤을 때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고 굉장히 소중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한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폭력을 행사한 그런 어린 아이들의 그 어떤 판단력 이게 이제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이렇게 이제 뭐 생명을 갖다 경시하는 이런 아이들이 다음에 이제 뭐 청소년이 되거나 어른이 되면 어떤 행동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린 아이들에게 결코 동물들을 대상으로 그냥 자기들이 재미삼아 하는 그런 장난이 그 동물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행동이라는 그런 교훈을 갖다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들어가서 고양이에게 딱밤을 줬다. 근데 고양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호기심일까? 아니면 나는 이것도 해봤어라는 친구에게 어스댈 수 있는 그런 또 내용이었을까? 먼저 이 원장님께 여쭤볼게. 그냥 우리가 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딱밤을 때리는 것과 실제 고양이가 딱밤을 맞았을 때 그 충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크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양이 크기는 대부분이 일정하거든요. 강아지와 좀 다르게 이제 뭐 소형견, 대형견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의 고양이 크기로 거의 구분이 되는데 고양이는 머리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그 뇌를 감싸고 있는 이제 두개골도 매우 약하기 때문에 딱밤을 초등학생 남자애들이 때릴 경우에 이제 머리가 울리는 이제 그런 증상이 보이게 되고 뇌진탕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가 반응하는 행동이 재밌어서 아마 그런 행동을 계속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분도 계실 테고 또는 미처 몰랐던 분도 계시는데 고양이에게 재미삼아 딱밤을 때리면 큰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방송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 대표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뭐 방송 관련되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우리 이대영 원장께서도 출연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특정 방송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동물들이 세상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생명 존중의 그런 품성들이 많이 이제 높아지고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거에 반해 또 잔인한 학대도 많이 늘고 있어요. 좀 양극화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1인 가족이 많잖아요. 그 1인 아이 하나 키우면서 개인화되는 가족이 많잖아요. 그래서 상호 어떤 이타심을 배울 기회가 점점 차단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보를 접근하는 게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폭력성 이런 것만 접근하고 뭔가 실험해보고 싶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제 그 어떤 남한테 그러면서 나를 과시할 수 있는 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심리들이 많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회에 좀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점점 나보다 약한 생명을 내가 뭔가 정복했다는 잘못된 그 욕구, 이런 것들이 동물 학대하는 이런 환경을 점점 만들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분명히 범죄인데, 동물 학대는 범죄거든요.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미약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교육과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렇게 동물 학대를 해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구조한 아이도 주인이 망치로 때려가지고 애가 완전히 그런 상태인데도 네. 벌금 5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불과 그 얼마 전, 몇 달 전인데, 이것처럼 너무 그 경찰이라든가 사법기관이 동물학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약한 이런 상황들이 사회적으로 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생명 존중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많이 사회가 같이 저도 이제 그 심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박 교수님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 동물들은 당연히 뭐 인간보다 이제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약한 상대를 공격하면서 자기가 어떤 만족감을 얻고 자기가 이제 좀 힘이 있다, 권력감 이걸 느끼는, 그게 그 가학적인 공격 행동에서 나타나는 어떤 쾌감이나 이제 스릴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심리는 상당히 보면 좀 수동적인 공격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마음속에 뭐 울분이 있더라도 이걸 막상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가학적인 공격성을 한번 표현을 드러내는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이제 앞으로 발전하면 상당히 위험한 범죄 행동이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예. 이유 없이 동물에게 딱밤을 때리고 괴롭히고 학대를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다, 이런 부분들을 재차 말씀을 드리겠고요. 권준희 변호사께서 이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이신 건 한 몇 분 정도의 변호사분들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저희 지금 한 11분 정도 저희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특히 이제 동물 관련된 보호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뭐 동물과 관련된 환경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계속 학대 또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요즘에 이제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하는 어떤 영상 매체에 따른 또 결과도 이게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게, 지금 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이게 관심을 받게 되면 수익으로 창출을 하는 구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자극적인 영상, 폭력적인 영상을 조금 찾게 되고, 그런 분위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가장 쉽게 또 어떤 단편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게 동물 학대 영상들이 또 판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행위를 해서 학대 행위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게 강하게 처벌이 돼야 되는데, 그로 인해 갖고 받게 되는 처벌은 사실 뭐 벌금 3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미약하다 보니까 영상을 한번 송출을 하는 걸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처벌을 하고 이제 양형을 선고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원장님 의견이 궁금한데요. 정말 아파서 뭔가 동물의 이 몸에 이상이 발생해서
병원을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학대를 당해서 네. 오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이제 동물 학대가 추정이 되는 보호자분들이 꽤 많이 오시기는 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신고의 의무는 가지고 있지만 예. 네, 그 신고를 했을 경우에 이제 그 보호자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후속으로 저희가 받게 되는 이런 그런 이제 뭐 조치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겁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점도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아동 학대는 적극적으로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동물도 그런 경우나 있지만 정작 병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이제 저희도 이제 약간 좀 불안해하는 밤길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조 대표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 이제 병원도 이 정도면 정작 뭐 우리가 아파트가 됐든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 됐든 동물 학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다 그러면 막 진짜 이웃 간에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래서 대부분 다 본인들을 드러내지 않고 이제 제3자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죠. 그래서 저희 같은 단체들이 이제 앞서서 이제 가서 그 사건을 임하죠. 근데 보통은 그래도 증거 없이는 저희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보해 주시는 분들이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좀 몰래라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시면 그러면 이제 누가 했는지는 저희들이 다 개인정보는 보호를 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다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아무래도 무서워하죠.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학대 행위한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걸로 된다면 아마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아니면 뭐 이런 민간 단체 활동하는 단체 이런 데에 좀 어느 정도의 좀 증거만 좀 확보한 다음에 알려주시면 그러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권 변호사님 이건 현실적인 문제는 이태영 원장님의 말씀 또 조희경 대표님의 말씀 눈으로 봤어도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신고가 들어가면 그에 따른 이 적절한 수사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증거 수집부터 그러니까 동물 학대라는 결과까지를 다 신고자나 뭐 피해 견주나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수사기관이 그 정도의 여력이 사실은 없어요. 사람 사건을 하기에도 사실 벅차서 동물 사건이 계속 치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제공을 해야만 이걸 동물 학대로 기소를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수의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심증은 가고 의심은 가지만 이 강아지의 이 상처가 견주로 인해 생긴 것인지 이게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뜻 신고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동물 학대 결과가 그래도 전문가가 이렇게 소견을 내린다면 예. 그 과정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원인 관계를 규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가 이 동물 복지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반려견이나 반려묘 정도 차원이 아닐 겁니다. 더 크게 생각하면 이제 광범위해지는데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번식장 이야기를 또 합니다. 곽 교수님. 네. 그런 이제 번식장이라는 것이 이제 번식 공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새끼가 태어나면 경매를 통해서 이제 펫샵으로 이제 보내지기도 하는데 합법적인 번식장에서 그러니까 뭐 정말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 곳일 겁니다.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어떤 사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동물 관련된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미의 그 배를 이제 커트칼로 이제 갈라가지고 그 예. 안에 그 조그마한 그 새끼들 그런 새끼들을 이제 꺼내가지고 개조. 네. 펫샵에다가 이제 파는 이런 경우인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망한 어미의 사체가 100여 마리가 이제 냉장고에 이제 보관돼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뭐 허가를 받기는 한 300마리, 400마리 정도를 그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였는데 실제로 예. 거기에 1,400마리가 넘는 그런 동물들이 번식장에 이제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좁고 열악한 환경에 굉장히 그 많은 동물들을 갖다가 그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개를 갖다 이제 번식하는 실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예. 그 동물들 중에
사실 30%가 정상적인 그런 어떤 건강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0% 정도가 다리가 이제 불구 상태인 그런 상태였는데 이 업소가 국내에서 그 아주 이제 조그만 그 새끼 이제 강아지 몰티스 있는 그 몰티스를 갖다 생산해내는 가장 많은 몰티스를 생산해내는 그런 어떤 장소였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제 좁은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강아지들을 번식을 시키면서 이득을 취했던 그런 어떤 업체였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가지고. 교수님 이것도 범죄가 되는 겁니까? 이것도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 학대의 일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정확하게 여러 가지 이제 사용 규정 이걸 갖다가 지켰는지 아닌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환경을 유지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참 좀 우리가 이게 반려동물이나 좀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은 번식장에 대한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권 변호사께서 좀 조금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번식장의 경우에도 합법이라고 했는데 어미의 배를 가르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번식장의 대체적인 이 실태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사각지대입니까? 그 장소들이요? 일단은 번식업이 생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지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영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됐던 경우에는 20평 남짓한 공간에 지금 400마리를 원래 처음에 당초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발견이 되었을 땐 1,400여 마리가 지금 그 밀집된 공간에 머물고 있었던 건데 20평에 1,400마리요? 결국은 그런 셈이죠. 모든 공간에 지금 그 강아지들로 모든 공간을 쪼갤 수 있는 만큼 쪼개고 그러니까 그냥 빼곡히 들어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번식업 같은 경우 면세 사업자 혜택을 주면서도 이제 사육도 수를 제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당 동물을 50마리씩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인력 기준만 동물보호법 이제 시행규칙에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을 두지 않아서 그냥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 이만큼 있어요라고 허위로라도 기재를 하게 되면 그냥 무제한으로 사육 동물을 늘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규제 없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고 사실상 문제는 이제 허가제나 신고제로 운영은 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등록 허가를 하고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지도 관리가 사실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깐 그 현장 검사할 때 그때만 잠깐이지. 처음에만 그리고 이거 사실은 서류상으로 거의 뭐 허가를 하는 게 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아니면은 뭐 비정기적으로라도 기습 뭐 관찰이라도 가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그런 게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한번 허가해준 영업소가 어떻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동물 복지 차원이 아니라 동물권이라고 그러나요? 동물인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조 대표님 이거 현장을 좀 잘 아실 텐데 합법이 이 정도인데 뭐 진짜 불법이나 굉장히 정말 열악한 곳도 있었는데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이제 합법 중에서도 뭐 어디나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엔 그게 잘하는 거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은 지키는 거는 이제 잘하는 사람들인데 워낙 꼼수 영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데다 영업자랑 해놓고 여기 합법을 해놓고 다른 데다 크게 불법으로 하면서 딱지 붙여 나가는 거죠. 자기네 합법 업체다 이렇게 이제 이런 형식으로 하면서 경매장을 통해서 이제 계속 판매하고 이러는 게 많이 해왔는데 가보면은 시설 기준으로는 뭐 그 몸이 이렇게 섰을 때 뭐 천정 닿지 말아야 되고 몸 길이에 2.5배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건 다 있지만 중요한 건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강아지 이제 고양이 보호소가 있는데 보통 20마리당 1명 정도 있어야지 애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관리사가 근데 대부분 1명 내지 2명에다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 뭐 이렇게 하면서 관리가 그만큼 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제일 저희가 그 실태를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제일 안타까운 게 평생 새끼 낳는 기계처럼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 케이지에서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암컷들은 정말 생식기가 다 어떤 경우에는 진짜 다 부어 터지고 그 짓물르고 염증이 됐는데 그 치료 안 해서 그 상태에서 버리거나 아니면 정말 그 어떤 복수가 가득 차서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가서 현장에서 보는 이런 현장들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정말 예뻐하는 강아지 뒤에 이면이다. 원장님 바로 이 대목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내장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방송이니까 너무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그 사건에서도 화성 지역의 사건에서도 어미개 사체가 100여 마리가 냉장고에 보관돼 있다. 네네. 이 뭐 여기에다가 이제 번식용 아빠개가 더 이상 번식 가치가 없어질 경우 또 불법 번식장들이 문을 닫는 경우 네. 뭐 구조라도 되면 다행이지만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 사체 그리고 불법 번식장이 문을 닫을 때 도살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이제 번식장 생산업자분들이 허가를 받을 때 합법적이라고 하면은 이 폐업 시에 이제 이 동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서도 이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행위들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아마 대부분이 이제 육견을 이제 사육하는 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생산업자들에게 이 강아지들을 넘기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제 이 폐업을 하고 이제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아지들이 이제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생리를 예. 하거든요. 예. 그리고 임신 기간은 2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마다 하는 생리를 조금 더 앞당기기 위해서 호르몬 주사를 놓거나 네, 그리고 2달 동안에 이제 더 많은 이제 개체수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뭐 인공 수정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자연 임신이 아닌 인공 수정을 통해서 여러 마리를 이제 또 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좀 있고요. 보통 이제 작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보통 내부에서는 이제 수의사가 없기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을 이제 진행할 수 없긴 한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커터칼이나 이런 것들 비위생적인 도구를 가지고 이제 강아지를 꺼내는 그런 행위들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불법 진료 행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몇 명의 청자분들이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커트칼로 개의 제왕절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조 대표님, 불법 번식장에서는 더 이런 사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심지어는 이제 중간 유통 과정이 이제 경매장입니다. 팔고 사고 하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불법 생산된 동물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력 추적도 안 되겠죠. 네네네. 뭔가 이 세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불법 그 번식장들이 생산업자들이 판로를 잡아야 되는 건 결국은 중간 단계의 경매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경매장에서 불법업자들이 가서 직접 팔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사람 표를 받아가지고 경매장에서 다 알지만 그렇게 해서 팔게 하거나 이런 그 중간 유통 역할을 경매장이 해주죠. 근데 이제 경매장들은 뭐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든지 방문할 때 가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합법 업체인지 업체증 하고 거기에서 데려온 강아지 그런 거 다 그럼 조사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런 것도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떳떳하지 않은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는. 그래서 경매장이 그래서 이 우리나라 그 애견 반려동물 시장에서 경매장이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걸 모든 걸 뒷받침해주는 그 단계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동물단체들은 이런 경매장 사업을 하는 거를 계속 규제를 해서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정부에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동물 생산업, 판매업은 있지만 동물 경매업이란 법률적 용어가 없습니다. 기를 쓰고 막아냈습니다. 사실은 이게 법률적 용어가 한번 생성되면 없애기 어려우니까 지금 그런 상황.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이 뭐 번식장은 그렇다 치고 좀 외곽 지역에 있을 것 같고 경매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경매장도 보통 도시에서 아주 뭐 외곽은 아니어도 도시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기도 합니다. 네. 곽 교수님. 네. 근데 지금 이 번식장 문제 지자체에서 이런 인허가 관련된 부분이 작동이 된다고 하고 또 경매장 여기서 여러 뭐 우리가 좀 차마 입에 다 거론하기 힘든 상황들이 모든 장소가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뭐 모든 문제가 이제 있을 때는 지금 현상이 어떠냐 그걸 갖다가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일단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됐다면 정말
전국적으로 실태에 대한 철저하고 엄격한 조사가 우선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중에 뭐 허가를 받고 이제 운영하는 업체하고 전혀 허가와 상관없이 허가 없이 그냥 무허가로 이제 하고 있는 곳이 이제 어느지 그렇게 되고 실제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 기준들은 있습니다. 예. 있는데 과연 이 시설 기준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따져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런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뭐 일정한 시간을 주고 그 안에 개선의 의지가 있고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이걸 따봐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정말 어렵다. 그러면은 그 시설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소홀하게 한 그런 어떤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제 뭐 폐쇄를 한다든지 하는 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시스템상의 이제 절차들이 마련되고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실행을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확인차 여쭙습니다. 이런 번식장이나 경매장이 좀 제대로 이런 형식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돈 때문입니까? 대부분은 돈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번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경매장을 보통 방문해 보면 대부분의 이제 그 진료 이제 보통 아기 강아지들이 처음에 6주가 되면 이제 예방 접종을 처음 받기 시작하는데 법적으로는 이제 8주가 이상이 돼야지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럼 그 전에 이제 접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건강 체크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뭐 수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수의사가 접종을 하지 않은 그런 이제 친구들이 접종이 끝났다고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엄마 아빠들이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이들이 펫샵이나 이런 이제 가정으로 가게 됐을 때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생명이 이제 좀 위험해지는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희 선생님,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이제 6개월 미만 반려동물의 판매를 금지한다. 이걸 이제 루시법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루시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루시법, 그러니까 그 루시법에 이제 어원이 된 루시라는 강아지는 이제 영국의 한 번식장에서 평생 번식에 쓰이다가 구조된 모견의 이름인데요. 2018년 영국에서는 루시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미만 반려동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퍼피 분양 시에는 모견이랑 퍼피가 함께 지내는 생산지를 구매자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했던 건데요. 그래서 지난해 위성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반려동물의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매장 운영을 금지하고 6개월 미만 퍼피 판매 금지, 그리고 번식장에도 100마리 이상 대규모 사육 금지 등을 골자로 했는데 21대 국회에서 이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지된 상황입니다. 네. 조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 관련 법안에 대해서?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몇 개월령의 분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마 개가 있는, 그래서 모견이 돌보는 곳에 직접 그런 생산자한테 직접 직거래하는, 그러니까 용어가 참 이상한데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경매장이 없어야 되고, 실제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 번식업을 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인 정말 수익은 그런 판매 단계에서 중간 유통에서 다 가져가잖아요. 모든 유통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돈도 많이 못 벌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직접 가서 어미견을 보고 살 수 있는 이런 체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강아지 동물들이 이제 사실은 그 2개월령이 넘어간 상태에서 그 계속 그 개들과만 살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가정적으로 입양 갔을 때 또 사회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몇 개월령에 판매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개의 충분한 그 보살핌을 받고, 그리고 가정집으로 가서 유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나이에, 적절한 나이에 분양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좀 만드는 게 지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을 만들기 이전서부터 영국에는 펫샵이 없다 그럴 정도로, 우리하고 환경이 달라요. 우리처럼 유럽이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처럼 공장식으로 이렇게 찍어내듯이 하질 않아요. 근데 어떤 그 과도기에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떤 정책으로 가는 게 더 동물이 왜냐하면 그 동물이 분양이 돼서 가정집에 갔을 때 아니 그러니까 가정집은 둘째치고 사람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접촉할 수 알겠습니다. 있는 연령에 적절하게 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앞으로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방금 하고 전에 있습니다. 영국 이야기해 주신데 우리 경우에도 이게 참 어떻게 그런 분양받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른바 거래의 부분인데 이 부분 짧게 뭐 원장님 한 말씀 듣고 일부를 마무리할까요? 아, 네. 생각보다 강아지를 이제 키우고자 양육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강아지를 구할 수 있는 루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펫샵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게 되고 그 펫샵은 이제 강아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경매장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브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한 품종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품종 개량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건강한 개체를 생산을 하는데 뭐 일부 이제 나쁜 분들이 이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제 많이 진행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정부에서 강아지를 양육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구매를 일종의 뭐 할 수 있는 아니면은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정리가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고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1281님. 개들도 가족처럼 살다 보니까 사람이랑 다르지 않더라고요. 기쁨, 슬픔, 고통, 사랑 다 느끼고 표현하더라고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학대하면 안 됩니다. 2919님. 인간이 어디까지 잔혹한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말 못하는 동물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족 같은 마음으로 동물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9778님. 이유 없이 왜 생명체를 던집니까? 동물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게 적합한 사람인지 검증할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반려견을 믿고 맡길 수 있게 말이죠. 김진희님. 아무 죄 없는 개한테 분풀이를 한다고요?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치료를 해야지 왜 생명이 있는 동물에게 분풀이를 하나요? 어릴 때부터 생명 존중 교육부터 해야 합니다. 교육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해주셨고요. 파이를 마시서님. 사람을 고층에서 던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살인입니다. 강아지도 생명이라는 걸 모르고 아파트에서 던졌을까요? 가족같이 살았을 텐데 치료비는 아까워 그냥 죽도록 하루 동안 방치했나 보네요. 끔찍합니다. 핸드폰을 덮으면님. 가죽 얻겠다고 동물들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가축들은 어떻게 키워지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상품화해야 한다면 동물들이 살아있고 도살할 때만이라도 최소한의 고통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동물보호복지 현 주소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수의사이자 사단법인 동물복지 표준협회 대표인 이태영 동물병원 원장,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인 권유림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에 대한 이야기, 동물복지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죠. 개식용 종식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권 변호사님, 정부가 제3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동물복지의 의미도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농림식품부에서는 동물복지 환경정책관실을 신설을 했습니다. 핵심 업무는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걸 포인트로 두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고 있고 지자체의 동물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구조 보호비를 지원,
그다음에 뭐 보호센터 내 학대 예방 및 복지 기반 돌봄을 위해서 이제 보호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길고양이 복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뭐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 뭐 반려동물 수입 판매업, 장묘업을 기존에 이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반려견 외출 시에는 뭐 이동 장치에 잠금 장치까지 잠글 것, 그다음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이제 그런 제한되는 공간에 준 주택도 추가를 하고 그래서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소유자 그 대상으로 준수 사항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또 쉽게 이해하자면 여하튼 동물들에게 잘하겠다 이렇게 뭐 이해가 되는데 이 원장님 네. 또 이 원장님께서는 동물복지표준협회의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뭐가 동물복지표준인지 궁금한데요. 일단 뭐 협회 설립이 된 목적이 동물 보호 이제 복지 표준화 연구를 통해서 예. 이제 관련 법이나 제도, 뭐 행정 조직 등을 이제 동물 보호 문화 개선을 위해서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표준을 정하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반려동물 비롯해서 이제 산업동물이랑 뭐 실험동물, 그다음 전시동물, 유기동물 이제 이런 이제 동물들이 환경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근거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표준을 제공해드리는 역할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방목이 될 때도 상당히 그런 동물의 어떤 상황을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그걸 관리를 하는 것이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상품성도 더 좋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다양하게 이제 동물 보호나 복지 도축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뭔가 더 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국가 발표한 동물보호법도 동물복지도 그렇고 방금 전에 이 원장께서 말씀하신 동물복지 표준도인데 어떻습니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보이십니까? 또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는 뭐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물보호나 동물복지 얘기하면 주로 개, 고양이 중심으로 이제 많이 얘기하고 실제로 생활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그만큼 이제 어떤 정책적 요구도 많기는 한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산업의 틀에서 움직이는 그 사육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 축산업, 농장동물이 연간 10억 마리 이상이 그 희생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동물들이 어떻게 사육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환경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고려해야 되고 사실 동물복지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무역 장벽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한 EU FTA 때도 동물복지 의제를 그때 가지고 와서 정부에서 깜짝 놀라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하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은 이게 이제 2015년서부터 계속 5년 단위로 하고 있는 건데 개고양이는 워낙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나 그 동물복지 문제가 그뿐만이 아니라 축산, 그다음에 실험동물, 그다음에 뭐 전시동물 다양한 분야에서 있어서 또 동물 의료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이제 정부에서 앞으로 계획을 이제 동물복지 기준을 잡아가는 하겠다 이러면서 발표하는 건데 문제는 그래도 개, 고양이는 이제 자꾸 이렇게 현실적인 반영을 하면서 좀 예. 발전해 나가는데 산업의 틀에 있는 동물은 좀 형식적인 부분이 아직은 많습니다. 소나 뭐 돼지나 예, 그렇습니다. 닭이나 근데, 예, 네.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개선하려는 의지는 보이기는 하나 어쨌든 너무 약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동물복지 문제가 단순히 동물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산업의 틀에서도 좀 더 그 어떤 일종의 이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길이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예. 동물의 그 상태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래도 좀 편안한 상태가 될수록 그 동물의 육질이라든가 동물의 그 고기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이제 상승되는 과학적 연구들은 이제 많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다 설명하기는 좀 예. 시간이 필요한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결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도 많이 동물복지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 단순히 하나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개 식용 종식법인데 먼저 검 변호사께 짧게 하나 여쭤보고 추가로 이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 식용 종식법이 나왔다고 했는데 현재도 개 식용은 가능한 겁니까? 법상으로 불가능한 겁니까?
식용을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개식용 정식법에서 개를 먹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은 아닙니다. 다만 예. 이 법은 지금 식용 목적의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하거나 도살하거나 그리고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거를 금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실 공급이 차단이 되면은 수요가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법이라서 지금 먹는 거를 사실 직접적으로 규제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닌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2027년이 되면은 개를 그 그러니까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게 될 거고요. 예. 다만 현재에도 이제 개 농장이나 도살장, 그다음에 개식용 그 식품 적개업 등 그런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식당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행위는 지금 공포된 직후부터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를 도살해서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거는 27년이 돼서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거지만 예. 개 농장을 이제 신규로 설치하고 음식점을 신규로 설치하는 행위는 지금부터 금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강 교수님 일단은 네. 이게 워낙 전국민적인 이슈에다가 개식용 이야기만 나오면 꼭 거론되는 배우가 있습니다. 브리짓 바르도. 네. 그 정도로 이게 외신에까지 보도될 정도로 아주 큰 뉴스가 되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일단 개식용 종식법이 주는 의미 또 영향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를 음식으로 이제 먹고 있다라고 했을 때 좀 오해가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소위 이제 그 반려견 직접 가족처럼 이제 생활하고 있는 그 뭐 반려견을 먹는 거냐라고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은 예. 상당히 막 충격을 받고 놀라고 이제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반려견과 달리 이제 주로 이제 음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육식용의 개를 갖다가 이제 길러 가지고 이제 그동안 예. 사용을 해왔던 거죠. 식용개라고 하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뭐 외국에서는 그러면 그 개나 고양이 같은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정서적인 친밀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도저히 그걸 갖다 이제 식용으로 이제 먹는 걸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반대의 목소리를 갖다 냈던 대표적인 뭐 인물이 이제 프랑스의 이제 여배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오랜 동안 뭐 개고기를 갖다 시공해 왔던 그런 어떤 음식 문화가 이제 있고 그런 어떤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늘날 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변화를 했지만 아직도 일부 이제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이 예. 문제가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어떤 공산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유럽에서는 그런 알겠습니다. 개를 식용으로 먹는 이런 걸 갖다가 네. 문제로 삼아 가지고 이제 수출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가 보니까 이게 국가적인 좀 아젠다로 떠오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산업적으로나 글로벌 이슈로 또 스탠다드로 이게 물론 개인별 인식은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 가지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 이 원장님께 이 대목에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오늘 상당히 고난도 질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식용견과 일반 반려견이 무엇이 다른 겁니까? 똑같은 강아지인데 어떤 강아지는 식용견, 어떤 강아지는 반려견, 뭐 기준이 있는 겁니까? 사실 그 기준은 없는데 이제 식용견으로 하고 키우겠다라고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그 생산 그 육견 협회라고 저희 얘기하시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많이 살을 찌우고 그리고 이제 그걸 단체 사육을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몇몇 품종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네. 품종이라고 보기엔 힘듭니다, 사실. 네. 네. 그래서 그냥 고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강아지들을 이제 대상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시죠. 네. 보통 도사하고 된 큰 종을 혼종을 하죠. 예, 대체로 이제 뭐 식용개이기 때문에 몸집이 클 뿐이지 네. 반려견하고 구분되는 어떤 기준도 없다라는 것도 상당히 오늘 알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사실이기도 한데요. 조 대표님 일단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서 육견협회 그동안 이제 개식용에 대한 하나의 협회로서 역할을 해왔던 곳에서는 마리당 정부가 보상을 해달라. 또 뭐 보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이견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절충점도 마련되고 좀 이런 어떤 대치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합의점이 찾아질 수 있는 여지가
어디에서 구해질까요? 저는 지금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육견하는 사람들 전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현재 그 개를 식용으로 키우던 사람 농가, 흔히 말하는 속칭지 소위 농가라고 하는 곳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 연로하셔서 누군가가 출구를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상당 부분 이제 정리하신 분들은 이미 많아요. 이행계획서를 이제 이 법 실행으로 인해서 영업자 신고를 지자체에 했고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그 종식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이미 정부에 다 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이행계획서에 냈을 때 자기 규모가 어디다 어느 정도다라는 걸 다 어디다 써냈기 때문에 개가 많든 적든 그거 그냥 보상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만두는 게 오히려 편한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종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개가 이제 속칭 출하 이제 시장에 나오면은 이제 개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은 데들은 이미 많이 정리하고 있는 추세고. 근데 정작 버티는 사람들은 이 공장식 축산이 우리 개에서도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전에 먹을 거 없어 먹던 그런 누런 키우다 옆집 개 뭐 잡아먹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빼곡한 밀집 사육의 공장식 축산으로 개를 키우는 몇천 마리씩 키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버티면서 크게 보상받고 그야말로 정말 한탕주의 같은 심리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미 다 이행계획서 냈습니다. 냈으면서 가격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전통적 개념에서 이 사람들을 보상해 준다 한다면 진짜 농가들을 보상해 주는 거고 그런 축산 공장식 축산의 기업형은 어느 그 한도를 좀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그런 어떤 집회라든가 그런 요구에 뭐 속칭 그 쫄을 필요 없다. 저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동물뭐 복지 차원이나 또 식용계 관련해서 이제 조희경 대표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제 육견협회는 육견협회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육견협회의 의사가 있으면 또 우리 열린 토론이 다음번에 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 개식용 종식법 관련해서 그러면 3년 내에 이행되는 어떤 과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의 내용 또 만약에 그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식용과 관련된 처벌 규정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일각에서는 말이 3년이지 3년 내에 되겠느냐 이런 또 이견까지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개식용 종식위원회나 이런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개식용 종식위원회라는 그런 사회적 합의체가 거의 5년 10년간의 계속 열띤 토론을 거치고 계속된 회의를 거친 후에 지금 3년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드디어 개식용 종식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이상의 유예 기간은 이제는 허용되면 안 되고 허용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지금 27년 2월이라는 유예 기간은 충분히 지금 데리고 있는 강아지들을 그 육견이라고 불리우는 그 개들을 다 처분이라는 말도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이 폐업을 향해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그 시점이 도래를 했을 때에도 아직 처분되지 않은 개들을 지금 보통 자녀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그러니까 보상액과 이제 저희는 또 보상액과 자녀개에 대해서도 어떤 대응 관계로 좀 해갖고 어떻게든 그 사회적 종식을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적으로 조금 끌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님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서 착착착 진행이 되고 뭐 육견협회하고 또 보상하고 정부에 보상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그것에 이제 뭐 절충점을 찾아가면 될 일인데 50만 마리가 넘는 식용견들의 후처리 문제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금 발생되고 있는 유기동물의 보호도 사실 힘든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정도 마리 규모의 이제 강아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추정 예상이 50만 마리입니다. 네. 그죠. 이제 그러면 사실 보호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강아지들이 올바르게 관리가 되고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실 그러한 장소나 그리고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교육을 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러면 이 50만 마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는 상당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조 대표님. 네,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정부한테 계속 대책을 세워야 된다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영업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3년 내에 그 개들이 그 사람들의 영업 행위에서 상당 부분 많이 없어질 겁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어쨌든 없어질 거고 그 사람의 그 어떤 재산이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 계속 그 주의 깊게 보는 게 더 이상 지금부터 개는 사실 1년이거든요. 새끼 나서 1년 후에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번식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개들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랬을 때는 동물보호법의 기준에 따라서 유기유실동물 처리 기준에 따라서 아마 가슴 아프지만 뭐 해결을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갈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잔여견이 종식되는 시점 2003년 후에 그 2027년이죠. 예, 2월 7일 종식되는 시점에 잔여견이 남아 있다. 그때서부터 이 개들은 동물보호법 대상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대부분 맹견의 취급으로 돼요. 도사의 그 혼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맹견 허가를 받고 얘네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번식하고 버티는 게 이 사람들한테 과연 그때 됐을 때 이거를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걸 본인들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동물보호 대상으로 전환되는 순간 이제부터는 이제 동물보호법의 그 동물학대 행위라든가 이런 걸로 다 같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만만치 않은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시간이 이제 뭐 네. 약 3년, 네네. 2027년 6월까지라고 하면 3년 조금 안 되는 그 기간인데 사실 지금 준비하는 거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준비가 사실은 이제 필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실제로 이제 주로 이제 육견으로 그 취급되던 개들은 덩치가 큰 대형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아이들이 뭐 식용이 아닌 다른 걸로 결국 뭐 지금처럼 이제 반려견으로 이제 하려 그러면은 분명히 뭐 어떤 보호소라든지 아니면은 개인들이 그런 개들을 갖다가 직접 이제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입양하고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 남는 그 유기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걸 갖다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세부적인 어떤 지침들을 마련하는 게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 대표님.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정부가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같은 민간단체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구조는 하겠지만 이게 많이 남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의 수명은 1년이에요. 바로 그리고 시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번식을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개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동물보호법 규정의 유기유실동물 처리라는 게 결국은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인데 결국은 안락사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구조할 수 있는 민간단체 노력은 하겠지만 얘네들을 다 구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락사인데 문제는 그거예요. 안락사를 정말 제대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정부 예산이 그 처리 비용까지 이번에 다 잡히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잔여견이 생기지 더 번식하지 않도록 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차근차근 잘 처리해야 될 일들을 챙겨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근 원장께는 우리 오늘 마무리 발언 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반려견, 반려묘 이야기들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했는데 아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 외에 특히 이제 동물 복지 또 보호를 좀 생각을 해야 될 네. 그런 동물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환경이 있다면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수의사 입장이고 제가 축산물 위해서 중점관리 기준원이라고 햇섭에서 잠시 근무를 했던 적이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이제 기준을 마련해서 이제 농장 동물에 대한 이제 사육 환경 개선이나 그리고 사육 두수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고 이제 사육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동물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서부터 적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약물의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 정해주고 그다음에 그 약물이 이제 허용되는 예. 그 시기도 이제 정해주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가지고 동물 복지를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험 동물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험 동물이 실험이 끝나고 나면 사실 안락사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때도 고통 없이 이제 보내주는 것도 저희의 이제 동물 복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2천만으로도 이야기되고 있는 이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 복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 동물 보호 복지 현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네 분께 뭐 1분 정도, 1분 조금 모자라는 시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물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제도 또는 인식적으로 어떤 보완을 꼭 해야 될지 마무리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권 변호사부터요.
동물 복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동물 보호라는 게 어떠한 법의 울타리랑 이렇게 어떤 울타리 안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이제 보호를 하는 것이라면 동물 복지라는 거는 개개의 이제 품종이나 어떤 생명체에 맞게끔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갖고 삶의 방향을 좀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근데 동물 복지가 사실 멀리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아까 수의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 외에도 저는 돌고래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아무런 그런 죄의식, 그러니까 죄책감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죄책감이 아니라 문제 의식 없이 예. 그 돌고래 체험을 관람을 하고 심지어 이렇게 서핑을 하기도 합니다. 돌고래에 올라타서.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물원에 가둬놓고 이제 그 동물을 사육하는 것 자체도 큰 의미에서 보면 동물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육 기준이 사실은 자연 상태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동물의 마무리해 복지를 주시고요. 네.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더 넓게 보고서 어떻게 바라보면은 동물을 위해서 우리가 친화적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걸 늘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예, 나머지 분들께는 30초씩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네, 지금 보면 그 유모차에 예전에 이제 아이들을 많이 키우던 유모차에 지금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는 그런 유모차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일부 반려동물들 상당히 가까운 그런 친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어떤 반려동물들도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어떤 인식자가 상당히 그 격차가 심하다. 그래가지고 이런 인식 격차를 좀 줄여서 결국은 그 하나의 생명체, 소중한 그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의식이 좀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태영 원장께서는요. 네, 뭐 동물 복지는 사실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약자에 대해서 이제 또 타인에 대해서 이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동물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하나의 생명으로 조금 더 아껴주고 한다면 동물에 대한 복지가 조금 더 자리 잡고 이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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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대표님. 사실은 생명 감수성 그리고 동물에 대한 어떤 그 교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사회에 동물이 같이 기여하고 있다는 점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동물 복지가 인간의 것을 빼앗아서 동물한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동물에게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 이런 점을 우리가 좀 많이 그 배려하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경희 대표께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 발을 내주십니다. 동물이 받는 고통,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이기도 하고요. 1281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고통받는 동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왜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동물을 대할 수 없는지 동화 같은 이야기는 합니다만 다시 태어나면 인간은 동물이 되는 건 아닐지요.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 유재은이라고 합니다.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동생이 있어서 굉장히 듬직하고 부모님이랑 저희는 할머니도 같이 사는데 대가족이 살다 보니까 화목하고 북적북적한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한 명보다는 두 명을 낳아서 제가 느꼈던 감정을 미래의 아기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서 아기와 같이 완전한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빨리 결혼해서 저 닮은 딸 하나, 남편 닮은 아들 하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배우 송일국입니다. 북적북적한 느낌이 주는 꽉 찬 행복,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가정에서 시작된 그 기쁨이 우리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 우리 미래, KBS가 함께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가스, 하지만 가스를 안전하게 이용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2, 3일에 한 번 가스 연결 부위에 비눗물을 발라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포가 발생하면 즉시 전문가를 불러 조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기 전 불꽃 구멍에 낀 음식 찌꺼기를 청소하고 냄새를 맡아 가스가 새진 않는지 확인합니다. 사용 중엔 국물이 넘쳐서 불이 꺼지진 않았는지 자주 살피고 장시간 쓰면 실내 산소 농도도 떨어지는 만큼 자주 환기합니다. 가스 사용이 끝나면 밸브를 확실히 잠그고 장기간 외출 시에는 LPG 용기 밸브나 도시가스 메인 밸브까지 잠궈두어야 만일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스 용기는 눈, 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고 환기가 잘 되는 옥외 보관실에 보관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받침대를 만들고 체인으로 고정시킵니다. 가스 안전,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황인범이 네덜란드 페예노르트로 이적했습니다. 페예노르트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황인범의 영입 소식을 전하며 계약 기간은 4년, 등번호는 4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세르비아 즈베지다에 합류해 리그 MVP로 뽑히기도 했던 황인범은 한 시즌 만에 지난 시즌 네덜란드 리그 2위 팀 페예노르트로 이적하며 2년 연속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도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황인범은 축구대표팀에 합류해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준비에 돌입합니다. 보치아 간판 정우원이 개인 통산 4번째 패럴림픽 금메달을 따내며 한국 보치아의 패럴림픽 10연패 대기록은 완성했습니다. 정우원은 2024 파리 패럴림픽 보치아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호주의 데니얼 미셸을 4엔드 합산 5대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우리 선수단의 3번째 금메달이자 보치아 종목 첫 금메달을 신고한 정우원은 지난 1988년 서울대회부터 이어온 보치아 10회 연속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오타니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2안타를 기록하고 하루에만 도루 3개를 추가하며 44개의 홈런, 46개의 도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오타니는 남은 24경기에서 홈런 6개와 도루 4개를 추가하면 메이저리그 최초로 50-50 클럽에 가입합니다. 여자 배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목포 여상의 세터 김다은이 1라운드 1순위로 도로공사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전체 2, 3순위 지명권을 행사한 GS칼텍스는 근영여고 미들블로커 최유린과 목포 여상의 아웃사이드 히터 이주아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축구 스타 호날두가 A매치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분간은 포르투갈 국가대표로 뛰겠다며 더 할 게 없다고 느껴질 때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정된 은퇴 시점을 미리 밝히는 대신에 때가 되면 축구화를 벗는 결정을 주체적으로 내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